안녕하세요. 지도조종자 필기과정 7강 안전관리 및 사고 사례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는 초경량 비행장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초경량 비행장치의 범위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래에 보시면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항공기, 무인비행장치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요. 항공기를 보시면 기본적으로는 최대 이륙 중량이 600g을 초과하는 기체고 수상비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650kg 초과. 그 다음에 조종자 좌석 포함 탑승 좌석 수가 1개 이상이고 동력을 일으키는 기계 장치가 1개 이상일 것이 항공기의 기준이고요. 경량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최대 이륙 중량이 600kg 이하, 수상 비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650kg 이하.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실속 속도 또는 최소 정상 비행 속도가 노트로 깊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노트가 비행이나 수상에 의해서는 조금 더 과거부터 오래 쓰이기도 했고 효율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여기선 노트라는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종자 좌석 포함 탑승 좌석 수가 2개 이하, 단발 왕복 발동기를 장착할 것. 조종석은 여합. 여합이라는 말은 기내 공기 압력을 지상과 가깝게 조절하고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비행 중에 프로펠러의 각도를 조절할 수 없을 것. 그 다음에 고정된 착륙 장치가 있을 것. 다만 수상 비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고정 착륙 장치 외에 접을 수 있는 착륙 장치를 장착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경량 항공기라고 합니다. 이제 저희가 중요한 내용은 바로 이 부분이죠. 초경량 비행 장치는 탑승자 및 연료 비상용 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이 115kg 이하이고 무인 항공기는 자체 중량 150kg이 초과하고 무인 비행 장치로 봤을 때에는 무인 동력 비행 장치에 무인 멀티콥터, 무인 헬리콥터, 무인 비행기가 들어가는데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이 150kg 이하인 것을 이제 초경량 비행 장치로 보고요. 무인 비행선 같은 경우에는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이 180kg 이하이면서 길이가 20m 이하인 것을 초경량 비행 장치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안전과 관련된 쪽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하게 이제 여기는 부분이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제 이것은 조종자 과정 하실 때 조종자 준수사항으로서 많이 배우셨을 텐데 한 번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명이나 재산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을 투하하는 행위가 금지.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나 그 밖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그 다음에 관제 통제 주의 공역에서 비행하는 행위. 다만 군사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4번과 5번은 무인 비행 장치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이것은 이제 사람이 타고 있는 유인 항공기의 유인 비행체에 대한 적용 사례이기 때문에 이것은 4, 5번은 제기하시고 그 다음에 6번 야간 비행 금지, 7번 마약류 또는 음주 비행 금지, 9번 그 밖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인데 여기에 보시면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는 항공기 또는 교경량 항공기를 육안으로 식별하여 미리 피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야 된다. 그 다음에 동력을 이용하는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는 모든 항공기, 경량항공기 등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초경량 비행장치에 대해서 진로를 양보해야 된다. 여기서 이제 진로 양보는 오른쪽으로 진로를 양보해 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4번 무인 비행장치 조종자는 해당 무인 비행장치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조종하여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이제 비가시권을 비행 금지한다 라고 하는 조항인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항공안전법상 사고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정의를 하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초경량 비행장치를 사용해서 비행을 목적으로 이륙부터 착륙까지 아래 가나다 세 가지 사항에 해당이 되면은 사고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사람의 사망 또는 중상, 행방불명.
초경량 비행장치의 추락, 충돌 또는 화재 발생, 초경량 비행장치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를 사고라고 간주를 합니다. 그리고 항공안전법 제125조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초경량 비행자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지를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3번 조항이 바로 뭐냐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초경량 비행장치 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나 재생피해를 발생시킨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항공안전법 제129조에 의하면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돼요. 누구에게 보고해야 되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신 경우에는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고 보고의 접수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해야 되는 것이 맞으나 현재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신고를 지방항공청에다 하는 거죠. 그리고 항공안전법 시행 규칙에 의하면 사람의 사망 또는 중상에 대한 적용 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라고 하면서 경량 및 초경량 비행에 탑승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경우, 다만 자연적인 원인 또는 자기 자신이나 타인에 의하여 발생된 경우는 제외를 하고, 비행 중이거나 비행을 준비 중인 경량 항공기 또는 초경량 비행장치로부터 이탈된 부품이나 그 경량 항공기 또는 초경량 비행장치와의 직접적인 접촉 등으로 인해서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경우도 사람의 사망 또는 중상의 그 적용 기준을 적용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보면은 어떤 경우에 그러면은 사망 또는 중상으로 포함을 하느냐라고 봤더니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면 사람의 사망은 항공기 사고, 경량 항공기 또는 초경량 비행장치가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예요. 그래서 30일을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중 중상의 범위는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부상을 입은 날부터 7일 이내에 48시간을 초과하는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은 중상으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죠. 또 골절, 열상, 2도나 3도의 화상 또는 신체 표면의 5%를 초과하는 화상, 내장의 손상, 전염물질이나 유해 방사선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사고 중에서 중상에 해당한다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중 중상에 해당하는 사례를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이제 사고가 발생을 하면 저희가 보고를 해야 되는데 지방항공청장에게 무엇을 보고를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고에 대한 사항을 대해서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조종자 및 그 초경량 비행장치 소유자 등의 성명 또는 명칭을 보고하셔야 되고요. 다음은 사고가 발생한 일시와 장소를, 그리고 종류와 신고번호, 사고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다음에 사람이 다쳤거나 죽었는지 혹은 물건의 파손이 어떠한지, 그리고 사상자의 성명이나 사상자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참고가 될 사항들을 바로 지방항공청에게 즉시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고조사를 하게 되죠. 어디서 사고조사를 하게 되냐면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에서 나와서 조사를 하는데요. 이 조사의 목적이 누군가에게 책임을 부여하기 위하기보다는 사고나 준사고 조사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방지예요, 방지. 앞으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조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대한민국의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지면 사고조사를 하는 이유는 사고 조사는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사법 절차, 행정 철분 절차 또는 행정 쟁송 절차와 무엇해야 된다? 분리 수행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처벌과 책임을 하기 위한 용도로서 이것을 사고 조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우리는 이 사고 조사를 무엇을 하기 위함이다? 항공 안전을 증진시킬 목적으로만 사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무인 비행장치 사고 사례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사고를 보니까 2005년 4월 1일에 경남 진주초등학교에서 과학의 달 행사로 RC 헬리콥터를 비행 중에 얘가 이제 갑자기 추락을 하면서 초등 1년생 1명이 사망을 하고 2명이 중경상을 입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2009년 8월 3일에는 전북 임실에서 RC 헬리콥터 야마하 ARMAX L17호가 17이 이륙 후에 기체가 후진하던 중에 조종자가 충돌을 하여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분석을 해보니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조종자 정보를 보니까 조종자 정보상에 봤을 때 지금 자격 요건은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2009년에 정기신체 검사에서 특정 질환에 대한 관리 필요 판정을 받았고 이 부분이 바로 인지와 운동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질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진단받았습니다. 그리고 비행 장치를 보니까 실제로 문제는 없었어요. 다만 2008년에 보니까 이 동일 조종자에 의해서 전선과 충돌하여 추락한 사고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비행 기록 장치를 분석해 보니까 기체엔 이상이 없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누군가의 실수냐면 조종자의 실수로 파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체크를 해 보니까 피치 트림 스위치가 기수의 3단위, 그러니까 3단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이미 설정이 돼 있었으니까 계속 움직이고 있었던 얘기겠죠. 그리고 이륙 후에 GPS를 켜야 되는데 뭐 이런 헬리콥터 같은 경우에는 이륙 후에 이제 별도로 GPS 스위치를 켜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걸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작이 미숙했는데 어떤 조작이었냐면 기체가 이제 점점 뒤로 빠지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대처를 해주셨어야 되는데 지금 대처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 인지도 미흡했고 그리고 기체가 후진을 하면 빨리 회피 기동을 했어야 되는데 회피도 해주지 못했다는 것이 조금 이제 사고 분석의 결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고 조사 보고서를 통해서 안전권고 1에서 8까지를 받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방제 업무 안전 규정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것. 두 번째는 비행 전후 점검표에 트림 스위치를 꼭 반드시 점검하게끔 해서 이제 절차를 추가한 거죠. 그리고 점검표의 항목과 점검 행위를 소리내어 부르고 실행 방식을 채용한다. 이거는 이제 교육할 때 교육생들한테 이제 이렇게 하라는 거겠죠. 그리고 인적 실수 사고 방지 프로그램을 개선해라. 그래서 인적 실수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술 수준 유지를 위해서 조종자 훈련 방법 개발 및 요구량을 설정해라. 이런 요청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조사에다가는 트림 스위치를 관련 설정해가지고 시동 관련 설계 및 소프트웨어를 개선을 하고 검토하고 그 다음에 안전규정 수립에 필요한 세부적인 자료를 제공해주고 운영자 교범에 비행 전 무선 조종기 트림 스위치의 위치를 점검하는 것을 추가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안전거리 15m가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 이제 재검토를 해라 라고 하는 이런 안전 권고가 이제 내려진 거죠. 그러면 이제 다음 사건도 있어요. 이제 경남 합천에서 무인 멀티콥터가 충돌 화재 사고가 났는데 무엇이랑 났냐면 성우 엔지니어링에서 나온 이 기체가 농약 운반용 트럭의 충돌 후에 화재로 전소가 됐어요. 그래서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서 농협 중앙에 2건, 그다음에 성우 무선 카스컴 여기에 1회 안전 공고가 발행을 했는데 조종자는 지금 정상적인 조종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고 부조종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비행 장치를 보니까 장치도 이상이 없었어요. 다만 비행 장치에 이상이 있었는지를 체크하고 싶어도 이제 그 비행 기록 장치가 모두 소실되어서 조사는 불가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니까 이미 방제를 진행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방제를 다 진행하고 하편으로 이동을 해서 이제 두 번째 논에서 이제 방제를 진행 중에 건너편 농로상에 농약 운반용 트럭이 이미 있었나 봐요. 그랬는데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부조종자가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그 다른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던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논밭이 있으면 조종자가 이제 이렇게 조종을 하면 이 끝부분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조종자를 세워서 이제 깃발 같은 것을 두고 혹은 무전을 통해서 자, 50m 남았다, 40m 남았다 이런 거 뭐 알려주면서 이제 정지를 하게끔 만들어 줬던 거겠죠. 그런데 그러던 중에 이제 부조종자가 당시에 농협 직원하고 교신을 하면서 시선을 뺏긴 거예요.
그러는 중에도 드론은 계속 가고 있었던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한 10에서 20m 전에 부조종자가 드론이 지금 오는 걸 발견을 했고 그때 급하게 정지를 외쳤지만 이 드론이 방제 속도가 좀 상당히 빠른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멈추면은 당연히 제동거리, 정지거리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게 비록 그 10에서 20m 전에서 정지를 하긴 했지만 그대로 이제 정지거리가 발생을 하면서 이제 트럭을 박아버리게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모의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니까 이렇게 밀리더라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안전 공고 사항으로 이제 비행장치 운용자에 대한 사고 사례 전파를 하고 안전 교육을 실시할 것. 뭐 예를 들어서 부조종자한테 이제 그 업무를 하는 동안에는 시선을 뭐 떼지 말 것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이제 교육을 실시하는 거겠죠. 그래서 조종자와 부조종자의 업무 분장표가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를 그러고 이제 무인 회전입 비행장치 안전 교육 과목에다가 이런 사례를 포함을 해서 이제 교육을 같이 시키는 거죠. 그래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를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경남 밀양에서 자, 일본에도 일본 야마하 헬기예요. 무인 헬리콥터를 방제 중에 이게 안개 속으로 실종이 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해당 지역 인근을 두 차례나 걸쳐서 수색을 했는데 못 찾았습니다. 7월 17일부터 8월 4일까지 산악 지역을 수색을 하고 12월 18일부터 22일까지 2차 수색을 진행을 했으나 결국엔 못 찾았는데 그러다가 이제 12월 24일경에 4km 떨어진 하남공단 조성부지에서 이게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서 네 건의 안전 공고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조종자 정보를 살펴보니까 조종자는 유효한 자격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미 항공 방제 작업을 꽤 오래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기체도 보니까 기체도 이상이 없었고요. 근데 그날 기상 정보를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옅은 지상 안개와 지상에 이제 짙은 안개가 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안개가 껴있는 환경이 되려면 당연히 바람이 없었기 때문이겠죠. 바람이 없었으니까 이제 안개가 그대로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안개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드론을 운행하고 있는데 이제 드론이 보니까 기체가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종자한테 연락을 해서 기체가 흐르니까 정지를 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GPS가 꺼져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 이제 GPS를 켜야 되는데 이륙하고 나서 근데 이 모델도 마찬가지로 이륙을 하고 나서 GPS를 꺼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체가 계속 흘렀던 거죠. 그러면서 점점 어디로 갔냐면 안개 속으로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제 안개 속으로 사라져서 이제 이게 약 2km 정도 떨어져 있는 마을 상공에서 발견이 돼요. 그러다가 이후에 4km 떨어진 지점에서 페일세이프 기능이 작동을 하는데 이 페일세이프라고 하는 게 어떤 기능이냐면 이제 조종기와 기체 간의 신호가 끊기면 이 기체가 원래 이륙했던 지점으로 돌아가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제 리턴 투 홈도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능이 작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게 보면 이제 40초간을 이제 강화를 하다가 약 60초 동안 자유낙하하고 엔진 회전수가 2000rpm 이하로 비행 그 자료로 기록이 중지가 되고 그 이후에는 추락이 되었다. 그러니까 자료가 중지된 걸로 봐서는 이제 배터리가 남아있는 동안에는 계속 가다가 연료가 남아있는 동안에 계속 가다가 이제 연료가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추락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건이 발생이 된 거죠.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이제 이렇게 두 차례나 점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찾지를 못했다는 것이 좀 안타까워요. 자, 사고 원인은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의 적절하지 못한 귀환 조작 및 비정상 상황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다. 그리고 비행 전 기상 상태를 확인해서 작동 절차를 준수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미흡했다라고 하는 것이 좀 안타까운 사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대전 우체국에서 DJI 모델 중에 인스파이어 1이라고 하는 모델로 이제 릴레이 행사를 진행 중에 있었는데 이제 추락을 한 사건이에요. 당시에는 횃불 봉송, 축하 비행, 사진 촬영으로 해서 총 3대의 이제 드론이 이륙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인스파이어 1이 축하 비행을 하고 있던 이 드론이 이륙하자마자 행사장 도로에서 추락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조종자 정보를 확인해 보니까 3인 모두가 지도 조종자였어요. 그리고 인스파이어 1 촬영 기체였고 뭐 크게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고 분석을 보니까 군중이 없는 골목에서 이륙 직후에
돌풍, 이제 빌딩 사이에 있으면 이제 빌딩 사이에 이제 바람이 부는 현상인데 이 빌딩풍에 의해서 태극기와 프로펠러가 접촉을 하면서 이제 행사장인 도로에 군중 위로 추락을 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참가자 중에 3명의 얼굴과 머리를 이제 맞게끔 된 거죠. 그래서 경상을 입었던 사건이었고 확인을 해보니까 P65 비행금지 구역에서 비행 승인 없이 비행을 했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P65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대전이라고 하는 것이 비행 금지 구역인데 여기에 이제 원자력 연구소가 있어요. 이 반경 안에 들어가는 범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이제 저희가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거는 한때 뉴스로도 나왔던 사건인데요. 경기도 여주의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촬영 감독님께서 DJI 인스파이어 2 모델을 가지고 이제 촬영하기 전에 어디에서 찍는 게 이제 조금 더 그 영상이 잘 나올지를 이제 그 검토하기 위해서 테스트 비행을 하고 있던 중에 이제 기체를 이제 테스트 비행을 마치고 가지고 와서 이제 착륙을 시키던 중에 이제 그 거기에 있던 배우와 이제 부딪혔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조종자 정보를 확인해 보니까 일종 조종자 자격 취득을 하고 있었고 지도 조종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비행 장치는 인스파이어 2였고요. 자, 드론 조종 중에 시선을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영상 촬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영상 촬영 배경에 좀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드론의 위치가 지금 점점 변화하고 있는데 그걸 체크하지 못했고 이에 의해서 지상에 있던 이제 그 배우분하고 접촉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하필이면 이제 그분의 얼굴 쪽에 떨어지는 바람에 이제 얼굴 부위에 부상을 입고 드론은 이제 파손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이제 한 건의 안전공고를 했었는데 기체 위치 확인 등 위기 상황 대처 위한의 조종자 준수 사항과 사고 사례를 이제 통해서 교육을 강화할 것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라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교통안전공단이 권고했던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인 비행 장치를 운용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항상 사고에 노출이 되게끔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처음에 사전 비행 계획도 좀 짜야 되죠. 공역이 맞는지, 뭐 노탐에 특별한 게 없는지, 기상은 어떤지, 지구 자기장은 어떤지, 안전성 인증 검사는 받은 기체인지, 물론 이거는 이제 일종 기체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기체는 보험을 가입했는지, 조종자 준수 사항을 잘 지켰는지, 비행 전후 점검도 점검표에 따라서 그 철저하게 해야죠. 기체 혹시 이상이 없는지를 당연히 체크하셔야 되고 비행 전에 공역 확인할 때 장애물은 없는지, 시정은 어떤지, 풍향 풍속은 어떤지, 혹시 주변에 계획되지 않은 인원이 접근을 하진 않는지, 그 다음에 다른 이제 헬기 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혹시 그 드론이 비행하는 이런 저고도 접근에 접근했을 때 어떻게 대비할 건지, 주변에 뭐 송전선, 배전선, 구조물들이 있는지를 체크하셔야 되고, 배터리도 당연히 체크하셔야 되고요. 통신도 당연히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화하도록 운영을 해야 돼요. 사고 피해가. 그리고 이제 조종기 레인지 테스트 모드라고 해가지고 약 한 30에서 50m 거리를 두고 시동을 걸어도 보고 시동을 해제도 해봐서 실제로 조종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체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종기가 신호 손실이 되면은 직전의 값을 그대로 유지하게끔 유지하는 기능. 그 다음에 fail safe하고 RTH. RTH는 이제 리턴 투 홈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홈이 홈 포인트인데 기체 이상이 발생을 하게 되거나 리턴 투 버튼을 눌렀을 때 그러면 다시 이륙했던 장소로 돌아오게끔 하는 설정인 거죠. 그리고 비행 범위 제한을 걸어주는 거죠. 뭐 이제 저희가 보면은 임무 거리로 지금 여기서 이제 7.5, 40m에다 47.5m를 플러스 안전거리 12.5를 하면은 80m가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한 60m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무튼 이제 임무 거리가 거기서는 이제 80m라고 하니까 이제 여기 포함해서 80m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무 고도는 이제 뭐 5m, 7.5m, 거기다 안전고도 7.5m 해서 20m를 설정하시거나 아니면 주변의 장애물들을 고려해서 30에서 50m 정도를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무인 비행장치 안전수칙인데요. 이것은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경각심을 가지고 사망으로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비행해야 되고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비상절차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시범위 또는 시정의 적용 최전치에 갔거나 그 이상임을 필히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 무인 비행장치 조종 시자는 이륙 시 유관을 통해 주변 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보조 요원과 이착륙 시 활주로에 접근하는데 외부 인의 부주의의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지상 안전 요원을 필히 배치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규정 절차에 의한 것이어야 되고 이런 지역에서 비행을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전신주 주위나 이런 연장전 부근에서 미식별 장매물이 종이하는 회식까지 회피 기동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장치 내 탑재물을 안전하게 고정해서 비행 중 탑재율 이동에 의한 비행장치 손상을 방지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지도조종자 안전수칙인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도조종자가 됐을 때 비행 전후 점검을 철저히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중이잖아요. 교육 중이니까 가급적이면 교관이 그 위치를 이탈하는 것을 금지 가급적이면 옆에 붙어 있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항시 그 드론에 대한 시선을 계속 유지해 주셔야 되고 LED가 이제 지금 조종자 과정을 교육하고 받으시는 분께서는 LED 변화가 잘 어떤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교관들이 항상 시선을 유지해서 체크를 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책임 소재인데 이제 교육할 때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설사 피교육생이 졌다 하더라도 그 책임은 결국에 교관의 책임임을 항상 명심해야 된다. 그래야 이제 교관도 안전하게 하고 그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도 안전하게 운행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